가을바람이 차갑게 부는 묘지.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낙엽을 밟으며 천천히 다가옵니다. 정혜준, 62세. 대한민국 중견건설사 정우건설의 회장. 그는 매년 이날만큼은 모든 일정을 비우고 이곳을 찾습니다. 8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정도윤의 묘 앞에서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묘지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죽은 아들의 묘 앞에 놓인 새 국화 새송이,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가 새 아이와 함께 그의 앞에 섰습니다. 8년 전, 2017년 9월 14일 밤, 정우건설 본사 20층 회장실, 정도윤은 아버지 몰래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청양 재개발 현장의 부실 공사 의혹. 그는 우연히 알게 된 이 사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이상해. 이 계약서, 감리 보고서랑 숫자가 다른데? 정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서류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죠. 2017년 9월 14일 밤 11시 32분. 청양 아파트 현장의 철근 규격이 설계 도면과 다릅니다. HD16 대신 HD13이 시공됐어요. 이건 명백한 부실 공사입니다. 문제는 최상호 부사장의 사인이 모든 변경 서류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만약 이걸 듣고 계신다면 조심하세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둠 속에서 최상호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부사장 최상호. 정혜준 회장이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자 20년을 함께한 동료. 이 밤에 회장실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전무님? 최상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최 부사장님, 저는 그냥 서류 정리하시나 보네요. 그런데 전무님, 그 서류. 그건 기밀 문서인데요. 정도윤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최상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아, 네. 그냥 제가 실수로 정리하고 갈게요. 조심해서 가십시오, 전무님. 밤길은 위험하니까요. 정도윤은 급하게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떨리는 손으로 아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 지금 집에 가는 중인데 혹시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 수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랑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차를 몰던 정도윤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죠. 신경이 예민해진 그는 수진과 통화에 집중하느라 빨간 신호등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형 트럭이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소리, 굉음, 그리고 정적. 새벽 3시, 서울대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 제 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혜준은 수술실 문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십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안 돼. 도윤 씨, 안 돼. 수지는 임신 4개월의 배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정혜준은 천천히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예. 당신이 그 시간에 전화를 안 했으면,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도윤이는 지금 살아있을 거야.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죠. 3일 후 장례식장.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빈소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정혜주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영정만 바라볼 뿐이었죠. 최상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고인이 마지막으로 하신 통화가 사모님께였다던데요. 경찰 조사 결과예요. 뭐, 전화 통화 중 신호를 무시하다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정혜주는 멀리서 홀로 울고 있는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그날 밤, 빈소박복도 짐 싸시오.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정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잘못 없다고. 내 아들이 죽은 게 잘못이 아니야? 당신만 없었으면, 당신이 전화만 안 했으면 우리 도윤이는 살아있을 거야.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도윤 씨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라고. 됐어. 나한테 변명하지 마. 그리고 당신, 그 거짓말로 여기 남으려는 거요? 임신했다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병원 진단서. 보기 싫어.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정혜주는 돌아서 떠났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아빠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밤 수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그녀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2025년 9월 14일, 8년 후의 가을, 정도윤의 묘지는 여전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아들 정도윤의 묘라고 새겨져 있었죠. 정혜주는 검은 코트를 입고 국화한 다발을 들고 천천히 묘지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8년 전보다 훨씬 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왔다. 벌써 8년이구나. 그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미 새 국화 세 송이가 놓여 있었죠. 누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여기 아빠 사진이랑 똑같은 이름이야. 아이들의 목소리. 정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3명의 아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2, 여자아이 1. 새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인.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정혜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여인은 아이들을 발견한 정혜준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8년 전 그날 밤 쫓겨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 아버님, 아이들은 정혜준을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도 여기 성묘 오셨어요? 큰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희 아빠 이름도 정도윤이에요. 똑같죠? 정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그 웃음, 그 눈빛, 모두 아들 도윤을 닮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수지는 황급히 아이들을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아이들아, 이리 와. 우리 먼저 가자. 싫어요.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싶어요. 둘째 아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정혜주는 비틀거리며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아이들을 데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놀라셨죠? 죄송해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어디 있었소? 정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일이요? 당신 뱃속에 도윤이의 아이가 있었다는 걸. 그것도 3명씩이나.
왜 한마디도 안 했소? 말씀드렸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짐 싸던 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듣지 않으셨죠. 거짓말이라고 하셨잖아요. 정혜주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자신, 수진의 말을 끊어버렸던 순간, 내가 그랬소? 병원 진단서를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보기도 싫다고 하셨어요. 정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쌍둥이가 아니라 새 쌍둥이였어요. 병원에서 알았을 때 전 무서웠어요. 혼자 어떻게 키우나 싶어서.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들은 도윤 씨가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8년을 혼자는 아니었어요. 인천에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동네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어요. 정혜주는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세 아이 모두 도윤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었소? 민준, 서준, 하은이요. 도윤 씨가 생전에 아이가 생기면 짓고 싶다고 했던 이름들이에요. 도윤이가? 네. 세 명을 낳을 줄은 몰랐지만 다행히 이름을 세 개 정해뒀더라고요. 정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진작 나한테 알리지 않았소?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남긴 말을 믿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 말을요. 무슨 소리요? 그날 밤 마지막 통화에서 도윤 씨는 회사 일로 뭔가 큰 문제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누군가를 조심해야 한다고. 그리고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을 찾지 말라고 했어요. 정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만약 정말 사고가 아니었다면 아이들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정혜준은 수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8년 전 그날 아들의 죽음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던 자신. 경찰도 그렇게 발표했고 자신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명백한 사고였소. 신호 무시로 인한 충돌이라고. 저도 알아요. 하지만 도윤 씨는 그렇게 덤벙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히 운전할 때는요. 수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8년 동안 저도 나름대로 조사했어요. 도윤 씨가 그날 무엇을 조사하고 있었는지. 수첩에는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건설의 공사 현장 목록, 계약 날짜, 의문스러운 점들, 청양 재개발 현장, 도윤 씨가 마지막으로 문제를 발견한 곳이에요. 감리 보고서와 실제 시공 내역이 다르다고 했어요. 정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현장은 최상우 부사장이 전담했던 프로젝트요. 네. 그리고 그 현장은 도윤 씨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갑자기 보강 공사를 했어요. 이유도 없이요. 증거라도 있소? 없어요. 8년이나 지났고 저는 그냥 쫓겨난 며느리일 뿐이니까요. 누가 제 말을 믿겠어요? 정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윤이가 정말 사고가 아니라는 거요?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도윤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들을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바로 그때 큰아이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저기 보세요. 아빠 묘비에 새가 앉아 있어요. 새 아이가 손을 잡고 묘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정혜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진 씨, 네.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오시오. 아이들과 함께 할 이야기가 있소.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정혜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8년이요. 8년 동안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이 필요하오. 그리고
정혜준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손주들을 제대로 알고 싶소. 그날 저녁 정혜준의 저택. 8년 만에 이 집을 다시 찾은 수지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큰 집을 둘러봤습니다. 와, 엄마, 여기 우리 집보다 훨씬 크다. 하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혜준은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식사 준비를 해뒀소. 넓은 거실, 긴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정도윤의 사진. 아이들은 사진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 사람 우리 아빠야? 그래, 너희 아빠란다. 민준이가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빠, 잘생겼다.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 정혜준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식사 시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밝은 성격 덕분에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회사를 운영한단다. 우와, 그럼 큰 빌딩도 만들어요? 그래. 너희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것도 짓지. 진짜요? 우리 아파트도 할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정혜준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8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고 정혜준과 수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앉으시오. 그리고 도윤이가 마지막에 당신한테 한 말을 정확히 들려주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수지는 천천히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전화가 온 건 밤 11시 50분쯤이었어요. 도윤 씨 목소리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뭐라고 했소? 여보, 나 지금 큰일을 발견했어. 회사 일인데. 아버지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내가 확실한 증거를 찾으면 그때 같이 말하자라고 했어요. 정혜준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는 절대 회사나 아버지한테 가지 마. 알았지?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라고 했어요. 위험하다고? 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도윤 씨가 긴장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혜준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나도 의심하지 않았던 건 아니오. 예. 도윤이 사고 후 경찰이 가져온 유품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있었소. 정혜준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부서진 휴대폰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이요. 사고로 완전히 파손됐다고 했소. 하지만요? 복원을 의뢰했소. 비밀리에. 하지만 데이터는 전부 삭제되어 있었소. 사고 충격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이 있었소.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아버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의심만 했을 뿐이요. 증거가 없었소. 그리고 나는 겁쟁이였소. 정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정말 사고가 아니라면 그 배후에는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소. 하지만 나는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소. 그래서 저를 쫓아내신 거군요. 미안하오. 정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을 원망하는 게 더 쉬웠소. 내 아들을 죽인 진짜 범인을 찾는 것보다. 다음 날 아침 정우건설 본사. 정혜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없으신 날 아니셨습니까? 최상우 부사장 어디 있나? 아, 부사장님은 청주 현장 시찰 중이십니다. 오후에 돌아오신다고.
내가 돌아오는 즉시 내 방으로 오라고 전해. 네, 회장님. 정혜주는 회장실로 들어가 8년 전 도윤이 마지막으로 조사했던 청양 재개발 프로젝트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 더미, 계약서, 설계도, 감리보고서. 그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뭘 발견한 거니? 1시간 후, 정혜준의 눈이 멈췄습니다. 철근 사용 내역서. 설계도에는 HD16 규격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구매 내역은 HD13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가격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차액.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 정혜준은 계속해서 파일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최상호의 사인이 찍힌 변경 승인서. 최상호. 내가.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찾으셨습니까? 최상호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께. 정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상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태연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청양 재개발 프로젝트 말일세. 청양이요? 그건 벌써 8년 전에 끝난 현장인데요. 알고 있네. 도윤이가 죽기 직전에 조사하던 바로 그 현장이지. 최상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그 얘기를? 철근 규격이 변경됐더군. HD16에서 HD13으로. 자네 승인하에. 아, 그건 당시 자재 수급 문제로. 거짓말하지 말게. 정혜준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자재 수급 문제라면 왜 구매 가격이 더 비쌌나? HD13이 HD16보다 저렴한 자재인데 말이야. 최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죠. 필요 없네. 내가 알고 싶은 건 하나야. 정혜준은 최상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윤이 죽음과 관련이 있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아들이 죽기 직전 이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있었어. 그리고 누군가한테 위험하다는 말을 남겼지. 그게 자네였나? 최상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저는 전무님의 죽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명백한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럼 이 서류 조작은 뭔가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 일이고 해당 건물은 안전진단도 통과했습니다. 얼마나 빼돌렸나? 회장님, 얼마냐고 물었네. 정혜준의 고함에 최상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20억.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걸세. 그 돈 어디로 갔나? 최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자네와 나는 20년을 함께했네. 나는 자네를 믿었어. 내 아들만큼이나. 죄송합니다. 만약 자네가 도윤이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정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자네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정혜준의 집. 수진과 아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혜준은 서재에서 수진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청양 프로젝트에서 최소 20억 원이 빠져나갔소. 최상호가 연루되어 있는 건 확실해. 그럼 도윤 씨가 그걸 알았고 아마 그랬을 거요. 그리고 최상호도 알았겠지. 도윤이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수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정말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소. 하지만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는 생겼소. 바로 그때 거실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민준이가 무언가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그것은 작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이게 뭐냐? 아빠 사진 액자 뒤에 있었어요. 우리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수진과 정혜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가 숨겨둔 거겠소? 그들은 서둘러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정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정도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8년 전 모습 그대로.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제가 이미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정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지는 입을 막았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진실을 전하게 되어서요. 하지만 직접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정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이 알려지면 제 목숨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윤아, 청양 재개발 프로젝트. 아버지, 이 프로젝트에는 심각한 부정이 있었어요.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철근 규격을 낮춰서 약 23억 원의 공사비를 빼돌렸어요. 화면에 서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계약서, 변경 승인서, 자재 구매 내역. 이 모든 서류에 최상호 부사장님의 승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윤은 심각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문제는 최 부사장님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더 있어요. 회계 장부를 조작할 수 있는 더 높은 위치의 누군가. 정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게 누군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사를 계속하다 보면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밤 최 부사장님이 회장실에서 저를 봤어요. 제가 서류를 조사하고 있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사고가 아닐 겁니다. 아버지, 부디 이 USB를 찾으시고 진실을 밝혀주세요. 정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우리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아이, 수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도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임신한 걸. 수진아, 나는 내가 임신한 거 알아. 병원 진단서를 책상 서랍에 숨겨둔 거 봤어. 왜 말 안 했어? 내가 너무 바빠서 말할 타이밍을 못 찾은 거지. 화면 속 정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용기가 없어서 먼저 말 못했어. 사실 너무 기뻤거든. 아빠가 된다는 게. 수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 같이 짓고 싶었는데 만약 아들이면 민준이, 딸이면 하은이 어때? 둘 다 좋은 이름이지? 만약 쌍둥이면 둘 다 쓸 수도 있고. 정도윤은 웃었지만 곧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없다면 아버지한테 가지 마. 절대. 이건 너와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한 거야. 알겠지? 도윤 씨. 아버지. 이 USB에는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날짜별 감리 보고서, 실제 자재 구매 내역, 그리고 최 부사장님과 누군가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있어요. 정혜주는 USB 폴더를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청양 프로젝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프로젝트들도 조사해 보세요. 같은 수법이 반복됐을 거예요. 정도윤은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죄송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되지 못해서 항상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지막만큼은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고 싶어요. 이 회사를, 아버지를,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아들이요. 도윤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미안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정혜주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수지는 아이들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왜인지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우리 아빠야?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 아빠란다. 너희를 정말 사랑하신 분이야. 정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결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 씨, 네, 이제 끝을 낼 시간이요. 다음 날 정혜주는 비밀리에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최상호의 모든 것을 조사하시오. 8년 전부터 현재까지 재산 변동, 통화 기록, 만난 사람들 전부 알겠습니다, 회장님. 동시에 정혜주는 도윤이 남긴 파일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함께했습니다. 여기 통화 녹음 파일이 있어요. 수진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건도 똑같이 처리하죠. 감리 보고서는 제가 맡을 테니 회계는 그쪽에서. 상대방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조심하게. 이번엔 전무가 눈치챈 것 같던데.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군요. 하지만 최상호 혼자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정혜주는 회계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8년 전부터의 모든 프로젝트 회계네요. 며칠 밤을 새워 분석한 끝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모두 같은 방식이요. 정혜준이 표시한 프로젝트는 총 5개였습니다. 모두 최상호가 담당했던 현장들. 총액이 100억이 넘어요. 수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100억?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지? 일주일 후 사립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해보시오. 최상호 부사장의 부인 명의로 된 해외 계좌가 있습니다. 케이맨 제도요. 얼마나? 약 8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년 전부터 조금씩 송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정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탐정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최상호가 누군가와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정우건설의 재무이사 박진수였습니다. 박진수? 자네도? 박진수는 정혜준이 20년 넘게 신뢰해온 임원이었습니다. 회계를 총괄하는 위치. 그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최상호 혼자서는 100억 원을 빼돌릴 수 없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제 찍은 겁니다. 정혜주는 사진을 노려봤습니다. 좋아.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군. 그날 밤 정혜주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내일 이사회를 소집하겠소. 이사회요? 최상호와 박진수를 공개적으로 추궁할 거요. 증거도 충분히 모았소.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경찰에도 연락했소. 내일 이사회에 함께 참석할 거요. 정혜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8년 전 내가 지키지 못한 진실을 이제는 지킬 겁니다. 아버님, 그리고 수진 씨. 네. 당신과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오. 8년이라는 시간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고 싶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도 피해자세요. 저도 이제 알아요. 고맙소. 다음 날 정우건설 이사회실.
장중한 분위기 속에서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상우와 박진수도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하신 이유가? 최상우가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걸세. 정해주는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착석하자 정해준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8년간 진행된 조직적인 횡령과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최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입 닫게, 최 부사장. 정해주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도윤이 조사한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청양 재개발 프로젝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약 23억 원의 공사비가 빠져나갔습니다. 철근 규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그 차액을 착복한 겁니다. 그건 최상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해주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림 아파트, 송도 오피스텔, 평택 주상복합, 안산 재개발, 총 5개 프로젝트에서 약 10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화면에 증거 자료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최상우 부사장, 그리고 회계를 처리한 사람은 박진수 재무이사. 박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모함? 정해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K맨 제도 계좌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최 부사장 부인 명의로 된 80억 원짜리 계좌 말이야. 그건. 그리고 자네, 박 이사. 자네 딸이 유학 간 미국 학비는 연간 10만 달러가 넘더군. 자네 연봉으로 어떻게 감당했나? 박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해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아들 정도윤 전무의 죽음도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8년 전 도윤이는 이 부정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최 부사장과 마주쳤죠. 그로부터 1시간 후 도윤이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최상우가 발끈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명백한 사고였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결론 내렸잖습니까? 사고? 정해주는 USB를 꺼냈습니다. 도윤이가 죽기 전 남긴 영상이 있네. 들어보시겠나? 그는 도윤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사들은 숨죽이고 영상을 봤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사고가 아닐 겁니다. 영상이 끝나자 이사회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회장님,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전무님의 죽음이 정말... 경찰이 재수사 중입니다. 당시 사고 현장 CCTV를 다시 분석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최상우 씨, 박진수 씨,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최상우는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살인은 안 했습니다. 돈은 제가 빼돌린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무님 사고는 정말 사고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왜 도윤이 휴대폰 데이터를 삭제했나? 그건 제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이 자식이. 정해준이 최상우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다른 이사들이 말렸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경찰이 2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모든 진술은 경찰서에서 하시죠. 최상우와 박진수가 끌려나갔습니다. 이사회실에는 정해준만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늦었구나. 정말 늦었어.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상우와 박진수의 횡령은 명백했지만 정도윤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사고 당시 CCTV를 재분석했지만 인위적인 조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정혜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냥 사고였다는 건가요? 네.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다만 최상호 씨가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은 사실입니다. 증거인멸이죠. 이 부분은 별도로 처벌받을 겁니다. 정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주는 도윤의 묘를 찾았습니다. 수진과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아빠, 나쁜 사람들 잡혔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잡혔단다. 그럼 아빠가 기뻐하실까요? 그럼, 분명 기뻐하실 거야. 정혜주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해냈다. 내가 밝히려던 진실을 세상에 알렸어. 비록 내 죽음의 진짜 진실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8년 동안 겁쟁이였어. 내가 남긴 의심을 외면했어. 그리고 정혜주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 수진이 다가와 정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하지만 도윤 씨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을 거예요. 정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해냈잖아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혜주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정혜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우건설 회장 정혜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희 회사 임원들이 8년간 조직적으로 횡령과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 아들 정도윤은 이 부정을 조사하던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와 부정 사건의 직접적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혜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아들은 진실을 밝히려다 죽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우건설의 모든 프로젝트를 재조사하겠습니다. 부실 시공된 곳이 있다면 전부 보강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비용은 전액회사가 부담하겠습니다. 회장직은요?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재단이요? 도윤재단. 건설업계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분들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혜주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수진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요. 정혜주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제 집에 갈까? 네.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후 정혜준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은 이제 정혜준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하은이가 상장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우리 하은이 대단한데?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일까? 저도 도와줄게요. 거실에서는 민준이와 서준이가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우리가 할아버지 회사 빌딩 만들었어요. 오, 정말 비슷한데? 너희들 건축가 되려고? 네, 할아버지처럼 멋진 건물 짓고 싶어요. 하지만 나쁜 짓은 안 할 거예요. 정혜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저녁 식사 시간. 5명이 둥글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상. 소박하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재단 사무실 구한 거 축하드려요. 고맙소.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소? 도윤 씨가 보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 물론이죠.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정혜준과 수진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 씨, 네, 아버님. 고맙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줘서. 아버님, 8년 전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요. 당신과 아이들을 쫓아내고 혼자 힘들게 키우게 만들었소. 그 시간은 돌이킬 수 없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도 피해자셨어요. 아들을 잃은 아픔에 정신이 없으셨던 거죠. 변명이 될 수 없소. 변명이 아니라 이해해요. 저도 이제 알아요.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혜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냥 엄마였을 뿐이에요. 아이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나한테는 마지막 기회요. 도윤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고 싶소. 이미 되셨어요, 아버님. 아이들이 얼마나 할아버지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바로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못 자겠어요. 같이 자면 안 돼요? 물론이지. 이리 와. 민준이가 달려와 정혜준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단다.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한테 맞서는 용감한 사람이요. 정혜준은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넌 이미 훌륭해. 내 아빠를 정말 많이 닮았어. 1년 후, 가을, 도윤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정혜준이 연단에 섰습니다. 도윤재단의 이사장을 맡게 된 정혜준입니다. 이 재단은 제 아들 정도윤의 이름을 걸고 만들어졌습니다. 제 아들은 정의를 위해 싸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은 건설업계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불의에 맞서는 분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법률 지원, 생계 지원까지 제 아들이 꿈꾸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뒤에서 수진과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도윤의 묘를 찾았습니다. 도윤아, 왔다. 재단 개소식 잘 끝났어. 정혜주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을 우리가 계속할 거야. 아빠가 약속한다. 수진이 국화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새 아이가 묘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아빠, 저희 할아버지랑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게요. 보고 싶어요, 아빠.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에 정혜준과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아이들은 잠들었고
수진과 정혜주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 네. 도윤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당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소?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평범하게요. 아이들 키우고 가끔 도윤 씨 묘소 가고 아버님과 함께 저녁 먹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요. 좋은 꿈이요. 아버님은요? 나는 이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고 싶소. 아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으니 손주들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소. 그럼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그래야지. 이 아이들 결혼식도 봐야 하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해주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정해주는 사진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살아생전에는 내 마음을 제대로 몰라줬고 내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진실을 외면했지.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 넌 정말 훌륭한 아빠가 됐을 거야. 미안하다, 도윤아. 그리고 고맙다. 내 덕분에 아빠는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어. 문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안 주무세요? 민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할아버지가 안 오셔서요. 같이 자요. 그래, 같이 자자. 정혜주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진과 다른 아이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자요. 좋은 생각이네. 5명은 큰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양옆에, 수지는 아이들 옆에. 할아버지, 이야기 해줘요. 무슨 이야기? 아빠 이야기요. 정혜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둘 잠들었습니다. 묘지에 핀 새송이 국화,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 그리고 8년 만에 밝혀진 진실. 정혜주는 오만과 편견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가족과 정이라는 걸. 8년 전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새 아이는 아버지의 정의로움을, 어머니의 강인함을, 할아버지의 회개를 물려받으며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정도윤처럼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묘지에 핀 새송이 국화. 그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